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Benign Colorectal Disease, All About Appendicitis and Diverticulitis 세션입니다. 네, 저는 이 세션의 좌장을 맡은 성 빈센트 병원의 조현민, 저랑 같이 좌장을 맡으신 분은 고대구로병원 임병욱입니다. 두 연제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세 연제는 우리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꺼번에 디스커션 하라고 이번 세션이 되어 있는데 그러기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한 연제 끝날 때마다 약간의 디스커션을 하고 다음 연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제는 그 Surgical Procedure for Acute Appendicitis 라는 주제로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외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규룡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장훈 교수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아큐트 아펜디사이티스에서 그 수술적 치료할 때 혹시 더 추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YM 맞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다음과 같고요. 인트로덕션으로 사실 저희 메디게이트를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복강경 수술 시간, 특히 이제 맹장이라고 하죠. 충수절제술, 담낭교수술 얼마나 걸리는지를 궁금해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스킨 투 스킨에서 5분, 10분, 7분, 20분 뭐 각각 이렇게 걸린다고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초점을 제가 두고 싶은 거는 수술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댓글 보시면 이거 보시는 외과생들은 손빠른 ABC 쌤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수술하세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일단 수술을 배우는 입장,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장 정확하게 프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달리기, 러닝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러닝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속도, 뭐 서브 3, 서브 2 뭐 그런 식으로 빨리 달리려고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달리기 할 때도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시작하는 게 부상도 줄이고 그 러닝하는 스킬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김성훈 마인드풀 러닝 코치도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 선수들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처음에 2009년도만 해도 2시간 55분 정도 뛰었던 게 최근에는 2시간 1분까지도 단축했는데 마라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엘리트 킥 쪽에는 아실 거예요. 이 선수가 2019년도에 그 PB가 나왔거든요. 서브 2가 나왔는데 1시간 59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1시간 59분이 어떻게 나왔냐? 일단 그 최적의 조건에서 달리기를 했고 도움이도 상당히 좋게 많이 도와줬고 추가적으로 뭐 형광 레이저를 좀 쏴가지고 딱 그 코스대로만 딱 가게 했고 가장 핵심적인 건 달리기 할 때 신발이었거든요. 결국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라톤이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기술 같은 게 좋아져서 된 거지 뭐 물론 사람의 기본적으로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지컬이 좋아서 잘 달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뭐 수술이건 마라톤이건 똑같이 발전하기 힘든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의 발전은 기구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요. 아펜디토미도 사실 제가 전공의 하던 시절 20년 전만 해도 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오픈을 하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요새 거의 오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라파로 수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2020년도에서 그때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에서도 오픈보다는 라파로스코픽 아펜디토미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라파로스코피 아펜디토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하면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모비더티를 좀 줄일 수 있고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SSI 그다음에 그 제어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특히 어떤 환자한테 도움이 되냐 살찐환자한테 확실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게 워낙에 스킨이 좀 두껍기 때문에 열고 닫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뱃속에서 그 앞배 찾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라파를 하게 되면 스트로크만 오픈하면 금방 앞배를 찾을 수 있고 떼기도 쉽기 때문에 물론 그 라파로스코피 아펜디토미의 장점 뭐 모탈리티 줄일 수 있고 모빌리티라든지 SSI 그다음에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제어기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만 환자들은 뭐 라파로스코피 아펜디토미는 무조건 권유를 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산모 환자도
사실 오픈보다는 랍바가 물론 더 우월하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피탈로스라든지 프리텀 딜리버리에서는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하스테스테이나 SSI를 줄일 수 있는 뭐 라파스코픽 아펜덴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탬프 라이게이션 부분인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고 있으면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에 의정부 선거에 왔을 때 대부분 이 실로 이용한 엔도루프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 이제 그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그 클립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그 기구가 그 아펜덱토미 그 스탬프 자를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 스테이플러는 저희 DRG라는 특성상 쓰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RCT 2018년도에 시행됐던 논문인데요. 그럼 어떤 엔도루프, 스테이플러, 헤모라, 티타면 DS 클립 중에 어떤 게 좀 더 우월한가에 대한 RCT를 진행한 게 있는데 각 분에 30명이었고 그 각 분을 봤을 때 여기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키밸류가 유의한 게 OP 타임, 그 다음에 에버리 타임, 뭐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 타임 자체가 스테이플러가 가장 짧은 건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헤모락이나 티타늄 DS 클립, 엔도루프 부분이 가장 그 소요된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물론 수술 시간에도 저 이제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스테이플러 그룹이 가장 짧았고 그 다음에 헤모락 그룹, 그 다음에 엔도루프, 그 다음에 티타늄 DS 클립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RCT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스테이플러가 가장 적용하기 편하다. 그런 다음에 헤모락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좀 하고 있었고 2019년도에 이 RCT 문헌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그 레트로스펙티브 디자인, 뭐 프로스펙티브 디자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시스테마틱 리뷰를 했을 때도 이 폴리머릭 클립이 그 엔도루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우월한 것을 좀 보여주는 그 연구가 좀 있었습니다. 에버리지 오퍼레이트 타임도 살짝 더 짧았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도 좀 적게 보였고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그러니까 그 병원의 재원 기간도 더 짧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술 그 비용도 확실히 좀 적게 나와서 폴리머릭 클립이 안전하고 비용적으로도 봤을 때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한번 연구를 좀 했는데 RCT고요. 전형적으로 했던 거고 엔도루프랑 폴리머릭 클립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사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에서는 두 분간 차이를 보이는 건 없었고 수술 시간에서 확실히 폴리머릭 클립이 좀 적게 보이는 성향을 보였고 피밸류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적용하는 시간이 확실히 좀 짧았거든요. 이 폴리머릭 클립이 49초, 그 다음에 엔도루프 84.5초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좀 더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걸 저희가 보여줬고 결국에 쉽게 이걸 적용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수술할 때 편하게 좀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리코멘데이션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단점은 이게 폴리머릭 클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거는 12mm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두꺼운 경우에는 이 폴리머릭 클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그 단점을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스탬프 라이게이션에 있어서 뭐 최근에 나오는 거는 에너지 디바이스도 그 다른 거 클립이나 엔도루프 사용하는 거 없이 이것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천을 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메타베시스 한 연구 결과이고 이 세 가지 논문 하나는 레트로스펙티브, 하나는 뭐 알 수 없는 거, 하나는 프로스펙티브로 해서 나온 그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 결과에서 그 에너지 디바이스만으로 그 스탬프 라이게이션 한 군에서 SSI나 인트라 앱도미널 컬렉션이 차이가 없었다. 뭐 수천화 엔도 클립이나 히보라 그 두 군에 비해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를 한 바 있고 포스트 어프레이트 릴리우스에서도 두 군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수술 시간에 당연히 뭐 라이게이션 하는 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 디바이스 잘랐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도 더 짧게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스피탈 스테이에서도 두 군간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 클립 없이 그냥 그 에너지 디바이스를 잘라준 거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게 RCT가 된 것도 아니고 이 딱 세 개 논문 가지고는 적용시키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그 논문들을 통해 가지고 누적되는 결과를 따라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스탬프 인바지네이션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요새 거의 나빠하면서 거의 안 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혹시나 이제 그 참고하시라고 사실 넣은 거긴 한데요. 오픈할 때는 거의 루틴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서 이제 그림을 좀 삽입해왔고 이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헌이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스탬프 인바지네이션 한다고 특별하게 뭐 인터랙tom이나 액세스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 시간만 오히려 더 길게 만들기 때문에 스탬프를 라이게이션하고 인바지네이션 하지 않기를 추천을 좀 한다고 이 문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싱글 인시저로 한 라파로스코피 아펜딕토미인데요. 이거 싱글 인시저 아펜딕토미 할 때 스카가 워낙에 좀 적게 남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제 코스메틱 이펙트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관련해서도 이제 메타아나리시스 한 연구 결과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수술 시간, 최근에 나왔던 문헌이고요. 수술 시간을 봤을 때 컨벤셔널하게 라파로스코피 아펜딕토미 하는 게 더 수술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생기는 통증 자체는 두 군간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약간 그 싱글 인시전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운드 인펙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멀 액티비티, 운드 인펙션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고 노멀 액티비티로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싱글 인시전이 좀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당연히 싱글 인시전이기 때문에 더 높게 보인 것 같고요. 코스메틱 이펙트 당연히 인시전 하나이기 때문에 싱글 인시전 아펜딕토미가 그 스코어가, 코스메틱 스코어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싱글 인시전 라파로스코피 아펜딕토미 할 때 사실은 기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한 인스트루먼트를 넣었을 때는 서로 밖에서 이제 콜리전하는 게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 상당히 힘든데, 이런 플렉서블한 그런 인스트루먼트가 좀 장비가 있다면 수술할 때 훨씬 편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만약에 환경이라면 싱글 인시전 라파로스코피 아펜딕토미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솔로 서저리도 저희 이상철 교수님께서 하신 그 논문을 하나 이제 여기 삽화한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스코볼더 해가지고 혼자 서전 하나가 혼자 이렇게 수술하는 것을 이제 소개시킨 그 논문이었고요. 다른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했던 문헌에서도 이제 솔로 서저리 한 경우, 이 솔로 서저리 한 경우와 하나는 이제 그 스코피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솔로 서저리 한 경우 두 군간에 비교한 문헌에서는 그 어디전 있었던 비율이 이 솔로 서저리에서 많았고, 퍼포레이션이나 빰페인 경우에서도 솔로 서저리에서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한 이후에 여러 가지 아웃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솔로 서저리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추천하는 문헌이었습니다. 사실 이 솔로 서저리 할 때 스코볼더가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솔로 서저리다 보면 하드한 그 스코볼더를 이용하다 보면 그때그때 움직이는 게 상당히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해봤지만. 그래서 여기 스타일바에서 나온 그 로봇 스코폴더가 있는데 여기 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하면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솔로 서저리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틱 아펜딕토미인데요. 로봇 아펜딕토미 한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에 발표됐던 문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년까지 모았던 그 데이터에서 아펜딕토미가 191명이었는데 수술 시간이 라파 로봇이 차이가 없었고, 그 퇴원시까지 걸린 시점이 로봇군이 더 빨랐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은 왜 그렇게 되는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로봇의 장점을 여기서 그것 때 빨리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걸 장점을 강조하고 있었고, 특히 라파로스코피군에서 오픈 컨버전이 더 많았다고, 한 건이긴 하지만 아무튼 있었다고 이제 로봇을 한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로봇 수술은 워낙에 비용도 비쌀 뿐더러 이거를 통상적으로 다 활용하기에는 일단 트레이닝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러닝 커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그것도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보편화시키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이제 라파로스코피 아펜딕토미가 일반적인 루틴 프로시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폴리머리 크립이 엔도로프에 비해서 좀 편하게 쉽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스턴트 라이게이션 한 이후에 인가전은 당연히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싱글 인시전 아펜딕토미도 충분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휴저블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이제 로보틱 어시스티드 아펜딕토미 자체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정에서는 좀 캐셔너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회 측에서 작품의 의료 대단을 예상을 하고 이 주제를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 인턴생도 없고 레전트도 없고 학생도 없고 또 펠로우 선생님들도 없고 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이제 아펜딕토미를 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아펜딕토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 때부터 배울 때 TB는 천의 얼굴을 가진 디지즈이기 때문에 TB가 진단도 쉽지만 치료도 어렵고 진단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디지즈 중에 하나다. 우리 예전에 학생 때 배운 것처럼 앞배도 마찬가지로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외과 의사들은 그런 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부터 레트로페리틱으로 확 처박혀가지고 저 위쪽으로 리버 밑에까지도 들어가고 라이트 컬러도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이제 디지즈 엔티티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점에 한번 여러 가지 앞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또 내 경험상 이래봤더니 훨씬 좋더라 하는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한림대병원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봤더니 이제 저희 엔도루프로 베이스 처리하는 경우와 이제 헤모락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앞배를 많이 하다가 베이스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때 엔도루프로다가 한 번은 끊어져 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슈케이토미까지 가야 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혹시 헤모락으로 지우면 그런 리스크가 더 줄어드는지 요즘 엔도루프로 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좀 살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헤모락 같은 경우는 그 파워 조절 같은 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고요. 저도 몇 번 해보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처럼 똑같이 으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이데마가 있는 경우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질문 겸 이제 코멘트라고 들었는데 코멘트를 드리면 오늘 이제 말씀하실 때 아마 복강경 스코프 얘기는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제가 생각하는 팁 중에 하나는 보통 아펜덱토미 라파스코프를 하시면 5mm 트로카 2개, 10mm 트로카, 12mm 트로카 하나를 쓰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5mm 스코프를 쓰면 12mm 트로카에 스테이플을 넣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펜덱토미를 하러 들어갔는데 베이스 인플라메이션이 있다거나 했을 때 내가 스코프 세팅이 5mm면 그 12mm에 언제든지 스테이플을 넣어서 시케토미나 베이스를 GI를 사용해서 디섹션을 할 수 있으면 DIG 이 면에서도 약간의 이점이 있겠지만 이제 숫자가 이 기구가 없어서 내가 이걸 스테이플러로 베이스 라이게이션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수술이니까 수술은 목적이 이제 목적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심하면 거기다 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케토미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료 시케토미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원칙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Acute appendicitis in high-risk patient, surgery vs antibiotic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균관 의대 신정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오늘 못 오셔서 비디오로 하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삼성성병원 신정경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부득이하게 비디오 강의로 대체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만 유익한 강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의 급성 충소 돌기염 치료에 있어서 수술대 항생제 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충소 돌기염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충소돌기의 급성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인펙션, 네크로시스, 압세스, 페리토나이티스, sepsis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제때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술과 항생제 치료인데요. 수술적 치료는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항생제 치료입니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급성 충소돌기염,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들에게 고려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에비던스는 어떤지 기존 논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란센스에 실린 RCT 논문으로 급성 초소돌기염 환자에게 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비교한 첫 RCT 논문입니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초소돌기염 환자 24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치료 30일 이내 복막염 발생 비율이 항생제 치료군에서 8%로 수술군 2%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항생제 치료를 받은 군에서 30일 이내 수술 치료를 받는 비율이 12%였으며 1년 팔로우를 했을 때에는 29%가 아펜덱토미를 받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생제 치료는 수술과 비교 시 넌인페리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었습니다. 2019년 NS 오브 서저리에 메타 분석한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대상은 역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충소돌기염 환자들이었으며 이 논문은 성인과 소아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각 군에 포함된 환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는 수술적 치료군이 합병증 없이 치료를 완료하고 1년 팔로 없이 치료 효과가 더 좋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생제 치료군에서는 1년 팔로 없이 염증의 대발이 19.2%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페리토나이티스를 포함한 합병증은 두 군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논문은 항생제 치료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치료 실패와 1년 팔로 없이 아펜디사이티스가 재발하고 이로 인해서 재입원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시행한 RCT로 코다 콜라보레이티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NEJM에 실린 논문으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30일 헬스 스테이투스이었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90일 내 합병증을 분석하였습니다. 항생제 치료군은 수술군과 비교 시 30일 헬스 스코어에서 넌인페리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 치료 그룹에서 90일 안에 29%가 충소돌기 절제술을 시행을 받았으며 이 중에 41%는 아펜디쿨리스가 있는 경우이었습니다. 합병증 역시 항생제 치료군에서 수술군보다 8.1%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합병증에 기여한 것은 아펜디쿨리스가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항생제 치료군과 수술군에서 합병증 비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생제 치료는 헬스 스테이투스 측정 결과 면에서는 수술과 비교 시 넌인페리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펜디콜리스가 있는 환자들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을 때에는 추후에 합병증의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논문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들에 대한 리뷰 아티클이 자마에 실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 RCT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좀 당연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퍼스트 라인 테라피는 아펜덱토미이다. 그렇지만 합병증에 동반되지 않은 충소돌기염에서 일부 환자들에서는 항생제 치료가 적절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 논문과 메타 분석의 결과를 보자면 합병증에 동반되지 않은 급성 충소돌기염 환자의 경우 수술의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리 아펠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도 그 옵션이 될 수 있다. 아펜디콜리스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미 임상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 강의의 주제인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에 대해서의 치료 결정입니다. 대부분은 응급실 혹은 탁과 입원 시에 컨택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고령, 기저질환이 많아서 마취 및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 항생제 치료로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할지 아마 다들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먼저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고령의 환자들,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 등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심부전 등의 이제 만성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분들, HIV, 그다음에 장기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들, 항암 치료 중이라서 ANC가 떨어져 있는 환자 등과 같이 면역 저하된 상태의 환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우선은 진단에서부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형적이지 않은 임상 증상으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외과 의사에게 늦게 연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항생제 치료 효과 역시도 이들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건강한 환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고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취 수술 후의 합병증은 당연히 고위험 환자분들에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상에는 굉장히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결정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의 프리퍼런스도 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이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굉장히 수술적 치료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인펙션의 시비어리티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데요. 얼리 앞의 경우에는 사실 항생제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증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환자가 septic 컨디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빠르게 수술적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바로 리소스입니다. 사실 현재와 같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집도인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들을 마취해줄 수 있는 충전대 마취과 의사, 수술 보조 인력들, 수술 후에 ICU 케어라든지 병동 케어 등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잘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디시전을 내려야겠습니다. 다음 도식표에서 제시하는 바를 보면 하이 리스크 환자들의 경우에는 얼리 앞배일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먼저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배가 13mm 이상으로 늘어나 있거나 아펜디콜리스가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데요. 이 세부 사항을 보면 이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인폼드 컨센트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리스크 환자들의 수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인 심초음파, 폐기능 검사 등등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 관련된 전문의의 그 소견, 마취 위험성 평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실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집도인은 이 준비 시간으로 인해서 수술이 늦어졌을 때 환자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란셋의 수술의 타이밍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물론 이 논문에 인론된 환자들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많지 않은 성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수술 지연에 대해서 기저질환이 많은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 후 8시간 이내에 수술받은 분과 24시간 이내에 수술받은 분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충수돌기의 성공과 세컨더리 아웃컴인 중에서 30일 팔로우 했을 때 합병증 비율이 두 분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 논문은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한 분은 8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한 분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물론 고위험 환자분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전 준비를 할 시간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에 환자들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충소돌기염증일 때 프로세스입니다. 환자가 언스테이블하다면 당연히 즉시 수술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이는 고위험 환자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색색해지고 있는데 항생제 치료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수술 준비를 해서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플하게 두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82세 고령의 환자 합병증이 없는 아페일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65세 MI 기한력으로 아스피린 복용 중에 천공을 동반한 아페일 경우에는 빠르게 수술에 대한 준비를 해서 수술적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걸로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실제로 저희가 겪는 환자들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에 대한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기저질환, 아펜디사이티스의 진행 정도, 임상이의 소량도, 그다음에 리소스와 환자와 함께 디시전 메이킹을 쉐어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디오 강의이기 때문에 디스커션은 안 하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하나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 때는 앞배라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배는 수술하는 명, 그래서 응급실로 오면 밤새 수술을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스텝쌤이 오셔서 혼나는 수술 안 해놓고 있으면 그런 식의 이제 시대였고, 그리고 그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는 그 어떻게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하고 컨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밤새 응급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날 병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반 환자나 시민들이 맹장염이세요 그러면 밤새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그러니까 수를 걸 듯한 그런 이제 그런 병 하는 게 이제 그게 국민들의 인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컨셉이 앞에 대한 컨셉이 바뀌어서 일단은 뭐 때에 따라서는 항생제 치료도 가능하고 이때는 수술하고 이때는 빨리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컨셉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외과 의사들이 앞으로 그 대국민 홍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몇 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큰일 날 병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고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다음 세 연재는 아펜디사이티스와 또 더불어 외과 의사들을 간혹 당황하게 하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대한 연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경희의대 박은영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연재 제목은 Medical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verticulitis, 다이어트, 메디케이션 등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은영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메디컬 트리트먼트 프리벤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다이버티큘라이티스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는 것은 다이버티큘룸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콜론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이버티큘룸은 그 콜론에서 이제 뮤코자와 서뮤코자가 허니에이션 되는 거고요. 콜론의 바자렉타가 이제 퍼포레이션 되게 되는 위크 포인트를 따라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잘 호발하게 됩니다. 대개는 뮤코자, 서뮤코자가 허니에이션 되기 때문에 스도다이버티큘라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다이버티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이버티큘로시스의 패소제네시스에 대해서는 잘 이제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멀티팩토리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콜론월에 그 엘라스틱 디포지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신에 머슬 하이퍼플라지아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모틸리티가 발생하면서 하이퍼 세그멘테이션이 생기고 그 내부에 프레셔가 루미널 프레셔가 크게 걸리면서 이렇게 세큘러한 그 프로트루전이 생기게 됩니다. 헤르츠터블 팩터들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 스웨디시 트윈 레지스트리의 결과를 보면 한 명의 일란성 쌍둥이가 다이버티큘러 디지즈가 생기면 그 나머지 한 명의 일란성 쌍둥이가 다이버티큘러 디지즈가 생기는 아드레이쇼가 7로 매우 높고요. 모노자이고트 트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형성 쌍둥이에서도 한 명이 다이버티큘러 디지즈에 걸리고 다른 한 명이 다이버티큘러 디지즈에 걸릴 아드레이쇼가 이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패밀리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진후 그 스터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제네틱 뮤테이션이 다이버티큘로시스를 만드는데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에스니시티도 어떤 팩터로 작용함으로써 그 인종에 따라서 그 다이버티큘로시스가 생기는 발생 위치가 다른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발먼트 팩터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팩터들을 살펴봄으로써 컨트롤러블 팩터들을 컨트롤 해줌으로써 환자의 그 리스크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버티큘러 디지즈라는 것은 다이버티큘로시스라는 구조적 변화 하에서 심텀이 생기는 것들을 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고 환자들이 보게 되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경우에는 다이버티큘로시스의 약 4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환자들이지만 약 15에서 20%는 컴플리케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한 번 걸렸던 환자들이 재발하게 되는 경우는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 하에서 피시스가 이 다이버티큘럼 내부에 쌓이고 그러면서 마이크로 옵스트럭션이 생기고 콜로닉 이스케미아가 생기면서 포프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팩터들로 인해서 어떤 디스펑셔널 커넥티브 티슈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의 디스바이오시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생김으로써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생긴다라는 패소제네시스가 연구가 많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버티큘로시스가 생기게 되는 리스크 팩터가 또 이 다이버티큘로시스가 생기고 나서 이것이 심통을 발생하게 하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행이 되게 하는 리스크 팩터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먼저 언컨트롤러블 팩터들을 살펴보시면 에이지, 섹스, 제네틱스 등이 있겠는데 이제 다이버티큘로시스는 에이지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진 바가 있지만 이 다이버티큘러 디지즈는 에이지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한 50세 미만의 환자들에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인시던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들도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연구 결과가 좀 상이하고요. 다이버티큘로시스 자체는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에서 잘 나타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또 다이버티큘러 디지즈에서도 어떤 라미닌 프로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뮤테이션이 생긴 환자들에서 잘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러블 팩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이어터리 파이버가 다이버티큘로시스와 많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비추어서 다이버티큘로시스가 다이어터리 파이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고요. 다만 이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환자들에서는 다이어터리 파이버를 많이 섭취한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대해서 다이어터리 파이버가 리스크 리덕션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너트 그레인
그다음에 콘, 팝콘 이런 것들이 이런 세큘러 스트럭처 내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고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하고 환자들한테 이런 것들 먹지 마세요라고 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 이게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너트나 팝콘을 많이 섭취하는 분에서 오히려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좀 적게 나타나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밋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레드밋을 많이 먹는 환자들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이팻 다이어트 자체는 잘 연관성이 확실하진 않지만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면서 동시에 파이버를 적게 섭취하는 환자들은 확실하게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리스크가 높아지더라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모킹 역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리스크를 높이고요. 알코올은 다이버티큘로시스의 리스크를 높이긴 하지만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직접적인 리스크 팩터이냐 하는 것에는 아직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디웨이트 피지컬 액티비티, 그다음 바이타민 D 레벨에 대한 건데요. 바디웨이트가 높은 이제 비만 환자들에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피지컬 액티비티가 적은 환자에서도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 중에서는 바이타민 D 레벨이 높을수록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발생률이 좀 적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모비디티와 관련된 리스크 팩터들인데요. 보시면 그 하이퍼텐션 환자들에서 약간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뮤노 서프레션이 있는 환자들에서도 인시던스가 높고 동시에 또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의한 모탈리티 레이트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알러직 프레디스포지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다이버티큘라 디지즈로 인한 서저리를 받게 되는 리스크가 좀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케이션인데요. 엔세이드를 오랫동안 레귤러하게 먹었던 환자들, 그다음에 아스타아미노펜을 먹는 환자들에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리스크가 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콜티코스테로이드 마찬가지고 오피오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안타고니스트는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오퍼레이션 사이트에서 이제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히치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눴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상에서 이제 모디사이드 힌치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시비어리티를 보통 이제 잘 많이 나누고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관심 있게 이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에 타겟이 되는 언컴플리케이트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이제 힌치 1A가 되겠고 이 힌치 1A는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발전하는 게 한 3개월에 5% 정도라는 이제 클리니컬 코스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리커런트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1년 내에 한 15%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컴플리케이트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중에서도 컨저버티브 매니지로 수술,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리커런스가 한 25에서 3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로닉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언컴플리케이티드 콜로닉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대부분은 레프트 사이드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것을 타겟으로 정리를 하였고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되게 코너스톤이 되는 그 연구들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아버드 트라이얼이고 스웨덴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모두 이제 인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고요. 한 분은 3세대 세파넬로스포린 그리고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한 분, 거의 카바페넴이나 피타졸 같은 것들을 사용했던 분이고요. 한 분은 이제 7일 동안 IV 플루이드만 주고 안티바이오틱스는 주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압도멘 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리니컬 코스 등이 전혀 차이가 없어서 중간에 큰 차이를 보이질 않았었고 하스피탈 스테이나 리커런스 레이트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디아블로 트라이얼인데요.
이 트라이얼은 한 군은 인페이션트 IV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했고 한 군은 이제 그냥 아웃페이션트에서 어느 정도 통증 조절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이어트 리스트릭션 없이 진행했던 환자고 이 논문에서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두 분 간의 어떤 이 리커버리까지의 타임 디퍼런스는 없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연구는 디나모 트라이얼이라고 스페인에서 진행했던 연구이고요. 이 연구는 양분이 다 이제 아웃페이션트를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네트 제로 어깨 다이버티클라이티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따른 거고 이 제로라는 거는 언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클라이티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한 그룹과 아닌 그룹을 비교를 했었고요. 이 두 분 간에서 이제 하스피탈 어드미션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봤을 때 두 분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코너스톤이 되는 ICT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이제 ESCP라든지 WSES 같은 그런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에서는 언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클라이티스에서는 안티바이오틱스를 루틴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다만 이뮤노 컴프로마이스드 페이션트에서는 셀렉티브 유즈를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언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클라이티스에서 이제 시비어 코모비디티가 없는 환자들은 안티바이오틱스를 루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톨러러블 하다면 클리어 에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주 바울 리스트릭션 하거나 푸드 리스트릭션을 하거나 바울 리스트를 시킬 필요는 없겠다 하는 거고요. 페인 컨트롤은 주로 아미노펜을 쓰지만 이제 엔세이드 자체가 다이버티클라이티스의 리스크 팩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엔세이드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이제 CRP가 높거나 이제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인페이션 입원시켜서 IV 안티바이오틱을 쓴다든지 하는 조금 다른 스트래티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벤션을 위한 리스크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많은 리스크 팩터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모디파이어블 팩터들을 모디피케이션 하는 게 주가 되고요. 다이어트에서는 레드밋 컨섬션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하이파이버 다이어트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면 되겠고 피지컬 액티비티를 늘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엔세이드를 레귤러하게 사용하는 환자들은 중단하도록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자가 치료가 되고 나서 다음에 또 이제 리커런트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파르마콜로지컬 프리벤션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연구된 것들이 이제 리팍시민과 메살라진,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겠습니다. 리팍시민은 이제 장내에서 잘 이제 체내로 잘 observation이 되지 않는 그런 항생제이고 안티인플라마토리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겠는데요. 다만 이게 다음 에피소드를 예방하는 데는 아직 에비던스가 충분치 않고 다이버티클라이티스 환자에서 심통을 조절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좋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익은 있다라는 정도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살라진의 경우에도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노리고 쓰는 거지만 아직도 이 사용에 대한 에비던스 컨플릭션이 많고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로 써라 마라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할 만큼의 서피션트 에비던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랩트 사이드 콜로니 다이버티클라이티스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우리나라 환자들 대부분이 다 라이트 사이드 콜로니 다이버티클라이티스고 그럼 이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겠는데 대개는 이제 랩트 콜로니 다이버티클라이티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익스트라폴레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두
이제 레프트 사이드 다이버티클라이티스와 라이트 사이드 다이버티클라이티스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라이트 콜로니 다이버티클라이티스는 이제 아시아에 많고 주로 남자가 많고 젊은 나이 친구이고 또 그 시비어리티가 좀 낮고 리커런스 레이트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앞서서 발표하셨던 이경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라이트 콜론과 랩트 콜론 다이버티클라이티스 환자들의 에이지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시비어리티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개는 라이트 콜론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시비어리티가 낮기 때문에 그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제 루틴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고요. 그리고 이게 대장암 상태에서 치료 권고안으로 몇 해 전에 만들었던 그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실은 그 관련된 에비던스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거수준들이 좀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했던 결과들이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uncomplicated diverticulitis에서 항생제 사용이 꼭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선생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콜로니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좀 더 시비어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컴플리케이션이 많은지 생각하는 질문에는 생각보다 적은 수의 선생님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결과들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패소제네시스는 굉장히 멀티팩토리하고요. 안티바이오틱스 트리트먼트는 그 언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환자에서 건강한 환자들은 이제 루틴 유즈는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로니 리섹션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해서 불필요한 약은 끊도록 하고, 하이 퀄리티 다이어트, 피지컬 액티비티, 그 스모킹 세세이션 같은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혹시 후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게 사실 이 uncomplicated diverticulitis 또는 다이버티큘럼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 서전들이 팔로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주로 내과 쪽에서 팔로우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기관마다 조금 다를 것 네. 같은데요. 주로 이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환자들이 급성보통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가 진단이 되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과로 팔로우업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를 입원하든 아웃페이션트 팔로우업을 할 때 그럼 레귤러 팔로우업을 계속 하시는지, 여기서 이제 보면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팔로우업 하잖아요. 네, 그런 환자들 특별한 메디케이션을 주면서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언컴플리케이티드 환자들은 레귤러 팔로우업을 하지는 않고요. 언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처음 디텍션이 된 환자들이라면 최근 1년 내에 풀 콜로노스코피를 한 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히든 말리노시 가능성을 고려해서 한 이제 6주에서 8주 이내 정도 후에 콜로노스코피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텀이 사라지면 이제 아까 이제 리스크 모디피케이션과 같은 교육하고, 그러고서는 더 이상 팔로우업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오랄 안티바이오틱스는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이 안티바이오틱스 없이 퇴원해라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퇴원을 하겠다고 하는 환자들은 오랄 안티바이오틱스를 줘서 보내고요. 대신에 푸드 리스트릭션을 하진 않고,
입원을 하겠다고 하는 환자들 중에서 CVLT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입원해서 IV 플루이드 하고 안티바이오틱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먼저 설명하고요.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